2021년 수능 16번에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문을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지문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문제를 확인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2개나 붙어 있고 문제 개수도 많아서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글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를 빼면은 나머지는 좀 정답률도 다 60% 이상 되었던 그런 문제거든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가 지문부터 먼저 볼 겁니다. 이제 가의 1문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1문단을 보시면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 북학파가 나와 있는데 북학파가 뭐죠? 북쪽을 공부하자는 거잖아. 이때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청나라, 중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이제 글로 쓰면서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북학론에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북학파들이 있어요. 북학파라는 거는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수용하자라는 얘기인데, 여기 안에도 차이가 있다. 뭐에 따라? 개인적인 학문 성향이랑 관심에 따라서 주목한 영역이 달랐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동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아, 북학파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학문적 성향이나 관심에 따라 현실 인식이 좀 달랐다. 오, 그랬구나. 그런데 누구도 그랬다?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지? 아, 다음 문단에서는 박제가나 이덕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구나. 이 얘기가 뒤에 나올 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단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단에 가면 결국에는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박제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제가의 북학론을 보면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 바로 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북학기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 그리고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었대요. 아, 엄청나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박제가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일단 청이라는 것이 단순 현실이 아니래. 조선이 지향해야 될 가치 기준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청의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특정 관점에 따라 봤대요. 따라 선택, 추상화 해서 이 청의 현실을 봤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야? 조선이 지향해야 할 것. 가치 기준. 얘가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지. 엄청나네. 그다음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이어야 된다.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 합치돼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명의 천하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명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 소멸된다. 소멸되었다. 그래서 명에 대한 의리 얘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면서 당위성을 설파했고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이때 당시 부정적이었던 주작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이익 추구 긍정
양반도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대요. 자, 박제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선문단으로 가면 당연히 누가 나오겠습니까? 네, 이덕무가 나오겠죠. 자, 이덕무로 가도록 할게요. 이덕무는 바로 나오지. 이변기를 저술하면서 청해현 씨를 이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객관적인 태도로 봤어요. 객관적인 태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덕무는 다르네. 어떻게 봤어? 얘는 박제가는 선택적으로 추상화해서 봤다면 얘는 청해현 씨를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면서도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라고 지적도 한 거야.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거,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지. 외면하지 않았어. 그리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우생에 관심을 보였대.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뭔 또 똑같은 거야? 아까 요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죠. 객관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이라는 거는 역시 같습니다. 그치? 더 가면 스스로 평등견이라고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평등견이라는 게 있대. 평등견이라는 거는 평등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청에 대한 찬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이거는 서로 다른 것뿐이지 서로 배타적이진 않다는 거야. 그래서 청을 배우는 거랑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이 아니래. 조선 사람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그때 청을 배운다고 해서 그게 모순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차이도 인정하고 각각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되는 걸 보면서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대. 그러니까 지금 명에서 청으로 바뀌면서 이 중화의 중심이었던 그 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슬퍼했다는 거겠지. 그러면서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 보고 나서 가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고 갈게요. 가와 관련된 문제가 17번에 있어요. 17번을 보시면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바로 풀 수 있죠. 이거는 1번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나요? 간주했다고 볼 수 있지. 박제가와 관련된 이문단으로 가서 보면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이 색깔로 할게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청의 현실은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7번에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맞나요? 그치.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지? 청의 현실은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2번도 맞습니다. 3번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어디 나왔죠? 여기. 인생과 무관하다. 이런 천의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까지도 캐치를 했으니까 3번도 맞고 4번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한 거 맞죠? 근데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지. 뭘 보고 슬퍼했지? 중국인들의 외양이 이렇게 변화된 거 보면서 슬퍼하는 부분 나왔잖아요. 그래서 17번에 4번. 요게 틀려서 정답 4번이고요. 5번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가지고 있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 1문단에 보면은 둘 다 뭐였지? 북학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중화관념이 그대로 잘 보존된 게 바로 청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으로 갈게요.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평등견은 밑에 나와 있었는데 이 선문단에 보면은 평등견이라는 거 결국 뭐냐면 청하고 조선은 두 개 각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둘 다 현실적인 차이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 각각의 가치도 존재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자, 1번.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 아니죠. 이게 뭐 하나로 막 속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보는 거잖아. 둘 다 가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하는 건 또 아니죠.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다음,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되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가 아니라 그거 보고 슬퍼하는 건 오히려 뭐였지? 자신 제시한 이 평등견이란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청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양 배타적인 태도 갖지 말고 맞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특성도 당연히 유지해야지. 왜?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되게 의외로 28번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33.2%이 정답률이었고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선택지가 3번이었어요. 이 앞부분이 맞고 뒤에가 틀린데 이 앞부분 때문에 낚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두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지문을 선택지를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없고 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지문으로 가면 18세기 후반의 중국과 관련된 얘기네요. 근데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었대요. 이때의 중국은 경제 발전이 정점이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전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대. 그래서 지금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경제 발전이 정점이었고 국내 교역이 매우 활발했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다음,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됐대. 옛날에 막 지방의 특산물이나 뭐 이런 뭔가 좀 비싼 거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멀리 교역하는 것도 그냥 평범한 물건들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까지 확대될 정도로 굉장히 교역이 활발했네. 다음,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다. 어떻게? 되게 좋게. 그치? 다음,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혜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쳤대.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되게 좋은 의미네요. 은혜 유입을 통해서 은혜 매개로 한 과세가 가능해졌고 상품 경제의 발전도 자극했고 은과 상품의 세계적인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랑 긴밀하게 연결되었대. 그럼 여기서 은혜 유입은 굉장히 좋은 호재네. 긍정적인 거였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일단 1문단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나의 1문단은 무슨 내용이에요? 18세기 후반 중국은 무엇이다? 경제적 발전이 정점. 경제 발전 정점이었다. 그치? 이 얘기였어. 그래서 국내 교역 활발했다라는 거 나와 있었고 또 대외 무역과 관련돼서 뭐가 있었지? 은의 유입 뭐 이런 것까지 어쨌든 굉장히 활발했어요. 되게 좋았어.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 위기에 직면했대. 그래서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이 나지문이 나온 이유는 가와 연결이 되네요. 그치? 우리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대. 그래서 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들을 새로운 작물 재배나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이런 민간들이 노력을 한번 해봤나 봐. 근데 이런 거를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고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했는데 이런 결사 조직이 결국 뭐가 됐대?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됐대요. 또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됐고
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또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18세기 후반의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거는 맞지만 이 문단에 가보니까 어땠어? 이때 당시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야? 위기의 씨앗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위기의 씨앗이 이제 이 문단에 드러나는 거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때 급속한 하락의 시대래. 이렇게 겪게 되었대요. 그래서 급격한 인구 증가. 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결사 조직 같은 것이 생겨서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기도 했고 인맥으로 인한 어떤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 같은 것들도 있었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들 이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문단으로 가면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의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28세기 후반까지는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자, 그러면 이 산문단은 뭐 정리할 것도 거의 없는 내용인데, 자, 봐세요. 이 나문단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약간 느낌이 옵니다. 그치? 가에서는 북학파들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청이 되게 좋았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나를 봤더니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좋은 모습이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너무나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는 그 시기에 사실 이미 슬쩍 뭔가 위기감이 있었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인구 문제까지 이제 생기면서 급속한 하락의 시대로 갔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으로 가면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치?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북학파들의 견해였잖아요. 이거를 제시하면서 견해의 형성 배경과 견해 간의 차이점, 누구랑 누구? 이덕무, 박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그거는 아니지. 북학파와 관련된 거니까 북학론의 관점이어서 하나의 관점이고요.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맞고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 4번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그리고 있지 않고 5번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런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까 정답 1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19번으로 갈게요. 자,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으로 가면은 나의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거죠.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래. 이거 문맥으로 봤을 때 뭔지 느낌이 와. 그치? 적절한 것은 했어. 1번.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지. 이때의 기억은 뭐야? 심각한 위기니까 안 좋은 얘기야 일단. 이런 내용도 없고 2번 신용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좋은 거니까 아니고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 맞죠. 4번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아니지. 이거 누가 했었지? 민간의 노력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조정에서 추진한 게 아니니까 4번도 틀리고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해 관료사회 부정부패가 심한 게 아니라 이거 뭐였어?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주 및 도시화가 있어서 사회적 유대가 약화된 거였고요. 그걸 별개로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였으니까 사회적 이거랑 얘랑 연결은 틀려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20번은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자, 이제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이기도 하고 보기도 있고 하면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 않아서 정답률도 62% 정도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앞에 다른 문제들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 보기는 가에 나온 박제가의 북학이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그 일부의 내용이고, 그래서 A 부분이라는 거는 앞에 그 박제가와 관련된 그 내용들, 그리고 나의 내용을 참고해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보기를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교역이나 상업 같은 게 많이 발달하지 못했다.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중국에서도 상업이라는 거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만 멀쩡하면 유생이 이런 거 해도 괜찮고 재상이 이런 거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수만 양을 영경히 실어 보내어서 약재랑 비단을 사오지만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서 은으로 바꿔온 일이 없다. 은이라는 거는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인데 약은 사람한테 먹여서 반나절이면 없어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그럼 결국에는 이 보기의 내용 핵심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교역이 별로 없다. 상업을 발달하지 못했어. 중국은 상업을 하긴 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하긴 해. 그 다음 마지막 은이라는 게 가치가 되게 있는데 우리는 은을 가치를 지금 간과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죠. 그 다음 2번.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선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평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산물 유통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다음 3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상업이 발달하긴 했어. 근데 이 보기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해. 그렇지만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랑 명망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전히 뭔가 상업에 대한 안 좋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는 게 되게 대단한 건가? 그다음에 재상조차도 골동품을 사는 거야. 이거랑 나에서는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나에서는 이때 당시 어땠냐면 교역이 매우 어땠어? 활발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화양촌의 전기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 시장에 이르는 여러 가지 단계 이렇게 하면서 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물건 장거리 교역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서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상하고는 상충되지 않는 단계가 아직은 맞고요. 그다음 4번.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이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에 간과한 평가가 아니지. 우리나라가 간과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도 간과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도 충분히 은의 효용적인 측면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은을 안 바꿔오고 자꾸 다른 나라에 은만 주냐? 약이랑 비단 없어지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5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다. 자,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 뭐 재상이 골동품을 사온다. 이런 거 있고, 그치. 관료들 뭐, 유생이 서점 출입한다?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은 어땠지? 기억나시나요? 이때 당시에 여기에도 별로 좋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관료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심화됐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 나왔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근데 이거랑은 내용이, 안 맞잖아. 이 내용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전체가 드러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웠고 정답률도 실제로 90%가 넘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어휘를 아직도 모르신다고 하면은 틀렸다면 이 지문 이거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들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바꿔쓰기가 나왔을 때가 좀 쉬운 편이잖아요. 이 단어를 바꿔서 넣었을 때 말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